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김동연 발언의 비트코인 올 들어 최저 수준. 어제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입니다. 호시절 끝났다. 암호화폐 대폭락. 역시 어제 저녁 포털 메인에 걸렸던 우리 정부 대책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줘서 대폭락했다는 업계 주장을 전하는 기사 제목입니다. 김 부총리 발언이 전 세계 가상화폐 폭락의 원인이란 근거가 뭐죠? 기사에는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김 부총리 발언이 영향을 줬다 합시다. 정부 한마디에 전 세계 가격이 몇 시간 만에 20%가 흔들리면 그 자체가 이미 비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폭락이라고 할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진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명제 한다고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았다면 실명제 탓에 신규 가입 안 된다고 보도할 게 아니라 실명제 덕에 투기 광풍이 진정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한국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는 비트코인 관련 기사는 모두 정부 탓이라고 부추기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거나 아니면 기자 자신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비트코인 기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게 잘못이다. 정부 잘못이다. 몰아가는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장이 현재 정상은 아니다. 이걸 전제하는 기사가 있어요. 2013년 말인가요? 그때, 두 달 만에 전 세계 코인 가격이 2배가 아니라 6배가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몇십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단 2달 만에 6배까지 올린 게 2개 봇이었다. 봇이요? 예, 봇이라는 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2개로 겨우 가격을 6배까지 뛰게 만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이 연구진이 경고한 것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 시장은 엄청나게 조작이 쉽게 될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꾸 기술 얘기하는데 기술이 주도하는 시장이 현재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예. 자기가 뭘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비정상이다. 이걸 전제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아주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자 본인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뭘 모르고 하거나,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과거에 이제 노년층 상대로 카톡이 돈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보수적인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가짜뉴스 카톡이 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지금도 돌고 있다는 말들이 예.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20, 30대를 상대로 해서 대량으로 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부분. 나는 원래 문재인 지지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정부가 코인러, 이제 코인을 하는 사람들 코인러라고 부르는 거죠. 코인러를 협박하기 때문에 우리 20, 30대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려야 된다. 실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선거 전에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신기록을 세우자. 재산권을 지켜내자. 이런 매우 정치적인 공작의 냄새가 물씬 나는 카톡이 대량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동과 종편 잘 보면 비트코인 뉴스는 전부 정부가 잘못이라는 뉘앙스로 뉴스를 내요.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로 만들어서 현재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그런 댓글 알바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관찰한 이래로 가장 적정입니다. 보수 매체도 아주 혈안이 돼 있다. 20, 30대 지지율을 떨어뜨릴 절호의 찬스로 보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여기 비트코인에 섞여 들어가가지고, 예, 경제 뉴스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만요. 모두, 예, 내용을 전하기 전에 예.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 구속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예. 네. 조스의 예, 무언가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주는 음악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 다가오고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예. 네, 주어가 없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단순한 측근이 아닙니다. 예. 지갑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받았다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온 건데요. 각각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김진모 전 비서관은 업무상 횡령 부분에 관한 혐의가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사는 저희가 이제 영장 해설 전담 이정열 전 판사와 얘기 나눠보겠는데, 돈을 준 당사자가 줬다고 하고, 또, 국정원 직원이죠. 예, 그리고 그 국정원의 수장이 또 돈 준 거를 인정했고, 네. 나아가서 그 돈을 준 당사자가 이제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독대해서, 이렇게 국정원 돈을, 갖다 쓰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죠. 예. 네, 심지어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요. 김진모 전 비서관은 자신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받았다라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받은 사람도 받았다고 하고, 일부. 네. 김백준 전 기획관만 부인하고 예, 있습니다. 본인만 부인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돈 준 당사자가 대통령 독대했다는 걸 당시 유익 대통령 실장이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죠. 만난 사람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인데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당시 사실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군요. 대통령도 알았고 이게 다 끝난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연구가로서 제가 오랜 세월 연구가로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그게 어떤 의혹이든 항상 똑같습니다. 무조건 부인이에요. 무조건 부인. 평생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 한 20여 명의 참모진이 모여서 이제 대응 회의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돈을 준 당사자가 만나가지고 독대를 해서 얘기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그날 오후에, 어제 오후에 유익 전 비서실장이 독대했어요 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집어졌잖아요. 네,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20여 명이 모였지만 참모들도 불안하겠죠. 혹시 자기들까지 올까봐. 모이긴 모였는데 저는 그 참모진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싸우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참모들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대응을 하려면 참모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독대했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라고 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했죠. 근데 유익 전 실장이 독대했다고 말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의 대응했는데 그 다음날 뒤집어지거나 바로 부인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네, 그거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만 듣고 대응 전략을 잡아야 소용이 없다. 네. 네, 어제 공식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전면 부인했는데요. 허무맹랑한 내용을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유 실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독대했습니까? 안 했어! 라고 했겠죠,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거 냈는데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 반복될 겁니다. 김관진, 임관빈 석방 때처럼 시스템상에서
막는 방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막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이제. 동시다발로.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다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직원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김성우 전 사장이 이제 진실을 말하겠다면서 자수서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스 음악을 저희가 튼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매우. 자, 특활비가 한동안 이제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백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면서 시계나 식기 등 청와대 기념품 제작에 필요하다면서 이유를 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과도 대질신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김 전 기획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제작하는데 왜 공작비를 갖다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정원도 실제 청와대 기념품 제작한다고 돈을 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 당연히 청와대도 핑계죠. 무슨 기념품 제작이, 기념품 제작이 필요해. 공작비 가져와.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는 소리죠, 이게. 특활비 관련한 뉴스가 앞으로 한동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쏟아지고 있긴 한데, 그죠? 예, 또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달러로 환전이 돼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에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특활비 관련해서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보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 순방을 왔어요.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밥 먹을 리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공식 행사예요. 백악관에서 밥 주고 돈 달라고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닌데 왜 굳이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이 돈은 딱지가 붙지 않은 돈이어서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생각한 이 돈을 갖다 썼겠어요. 그리고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사가. 네, 검찰이 현재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당시 순방 일정 중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거죠. 여기서 부부가라고 썼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일정이 공식이고, 그죠?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갑에서 돈이 나갈 일이 없어요, 일이. 저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 김용 여사에게 그 일부가 전달된 것으로 혹은 일부라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이 사안이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허비를 가지고 주사 맞고 뭐 자기 집에 보일러 비용 내고 하는 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부 쪽으로 특활비가 흘러갔다는 게 나온다면 국면이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방민을 앞두고 특활비 일부가 음악도 나오나요? 특활비 일부가 달러로 환전돼서 건네졌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네, 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은 정식 예산 외에는 보통 청와대 자체 특수활동비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라는 점에서요. 공식 순방을 했는데 왜 영수증 없어도 되는 돈을 갖다가 일부러 갖다가 달러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이 아니라 정확히 확인됐다는 보도잖아요. 게다가 여기에 부부가 등장했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이거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나온다면 파장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정열 전 판사님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낼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대정 씨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김대정 씨의 부인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금강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지난 11일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는 물론이고요. 대표이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위장 계열사 얘기하면서 거론을 했던
그 위장 계열사로 표현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당시까지는 보도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금광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세광공업이라고 회사가 있었어요. 세광공업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20억 다스 비자금 조성의 역할을 했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특검 이후에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똑같이 하는 똑같은 패턴의 회사를 하나 만든 게 금광이에요. 네, 그 이후에 그러면서 2배가량 급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감을 몰아주죠. 일감을 몰아주고, 세광공업이 그랬듯이 이 금광이 비자금을 만들어내고 세탁하는데, 역할을 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건데, 이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여기서도 뭐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법무법인 동안 이정렬 전 부산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사람이 우려했었는데, 그 판사님도 우려하고,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왜 구속이 됐는가 잠시 해설해 주시면요. 네. 가장 큰 거는 결국 돈 문제에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본다. 그러니까 종전에 문제가 됐었던, 영장 기각됐었던 부분들은 다 이제 블랙리스트나 뭐 댓글 이런 관련이었었는데, 네. 돈 문제가 걸려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떻게 더 이상 막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어제 제가 좀 영장 발부가 회의적이지 않나 싶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것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판사님 잘못하셨어요? 네. 네. 자, 두 사람이 이제, 근데 판사님 외에도 워낙 네.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영장들이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영장이 발부된 것도 나중에 석방되는 그렇죠.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분명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네. 발부가 되지 않을까봐 이제 우려를 많이 했었죠.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네. 일단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지금 김진모 전 민정위 비서관에 대해서 발부된 사유가 가장 좀 눈길이 갑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상 횡령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권순호 부장판사가. 예. 근데 이제 지금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받은 혐의가 뇌물 외에도 이제 업무상 횡령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상 횡령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뇌물 부분은 좀 영장전담들 보기에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그건 네. 차치하고, 그래서 이 업무상 횡령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민석 부장판사가 쓰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이제 그냥 단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뇌물도 인정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동안에 이 오민석 부장판사 해왔던 그 이유 쓰는 스타일을 보면은 권수호 부장판사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짚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했었던 걸로 보이고, 다만 기각할 때는 주된 혐의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스타일의 문제지 뭐 뇌물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 손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다음에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네요.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어쨌든 돈을 받은 건 확실하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확실하고, 예. 그거는 뭐, 입증이 됐다고 본 거죠. 김백준 전 예. 기획관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예. 그렇죠. 그거는 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받았다고 이렇게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부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네. 연관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적을 뒀던 분들이나 적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네. 그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오랫동안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네네. 근데 드디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법원 행정처의 비판적인 판사. 법원 행정처의 네. 비판적이라는 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똑같죠. 예. 그렇게 비판적인 판사에 대해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도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뭐 선거에 개입한 그 단독 판사회 의장 선거에 의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네.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선거 개입 이렇게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사법부가 했다는 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거기까지는 언론 보도로 알겠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 혹은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사람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 재판 당연하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까? 그건 당연한,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렇다 치고, 예. 이제, 그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부역자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위법한 명령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관적인 대법원 판례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그 행동이 지금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일련의 선거 개입이라든가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더 하나 이제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게 오늘자인가 중앙일보 일면에 났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판사들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80명 정도 사표를 내겠다고 이제 2배 정도가 더 내겠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면 그 지금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명단들을 쭉 보니까 거의 하나같이 법원행정처 근무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일보는 거기에 대해서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명수 체제에 대한 반감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위를 한 것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예. 이러면은 이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가 정말 본격화되고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서 빨리 나가야죠. 이제 빨리 나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그거라도 시켜야죠, 이제 이 사람. 아.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괴인데요. 당연히 써야죠. 수괴까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이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내부자 둘.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기분 째지는 아침입니다. MB 아바타 김백준이가 구속되었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김성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스공장 애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작에 인사드려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김성태입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뵀는데요. 네.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안 의원 최순실 재산 그거는 몰수하자. 택배법 그거 내가 꼭 도와줄게.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던졌으면 용기를 주셨어요. 뭔가 저분은 또 말 뱉으시면 또 해요. 가끔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는 있지만은. 아니 최순실에 관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은 저는 괜찮은 법이에요. 다만 그게 정치적 의도를 가져버리면은 그 법에 그러니까 특별법 이 범위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설정만 전에부터 안민석 의원이 명확하게 해서 이거는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원내대표가 된 마당이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특히 율사들 잘 설득하시면은 저는 이 방송 끝나면은 제가 업어드릴게요.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개인 사적인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편치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잡아. 야, 오늘 김성태 대표님 눈빛이 1년 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위원장 할 때 그 정의로운 눈빛이 번뜩이고요. 지지난주에 또 혼수 성태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분 째지냐고 그러면요. 그 김백준이란 분이 오늘 구속됐잖아요. 이분은 MB 지난 40년 동안의 MB의 그 분신이에요. 그야말로 안철수 자기가 MB 아바타인 것처럼 이것처럼 오해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MB 아니라고 했죠, 아바타는 본인은. 김백준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동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뇌물이 이제 받아서 지금 구속됐는데요. 이분은 이제 형을 살게 되면은 그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것 때문에 뇌물죄에다가 국고 손실 시키지 않습니까? 평생 이제 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죄를 다 뒤집을 것인가. MB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정 전에는 MB는 포트라인에 서고 구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정전에 포토라인 쓴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사실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까놓고 말해서는 방송 용어 아니니까 다시 깨놓고 말해서 깨놓고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타겟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제 사실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원내대 대책회의 이런 공개 속성은 거의 이명박 성토장을 방불케 했어요. 이걸 뭐 우리 당에서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한 횟수마도 이 100차례가 넘어요. 그만큼 노 전 대통령이 당했던 것처럼 MB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고 말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예 표적을 삼고 정치보복한다는 거죠. 기획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항상 이거는 합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의 성격이 아주 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가지고 MB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실치 않으니까 또 다스도 털고 또 다스로도 명확치 않으니까 다스 명확한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까지 파고든 게 아니겠냐. 이제 김백준 조무비서관도 이제 구속이 되는 마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안민석 의원은 표정을 잘 못 숨겨요. 뭐 밖에서부터 신난 사람이에요. 기분 째집니다. 아, 그런 거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째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올해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79입니까? 80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품격 있는 용어를 고민하다가 택한 것이 째진다는 표현입니다. 예. 더 이상 품격 있는 용어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덫에 걸리는데요. 과거의 죄를 단죄하는 거, 과거의 정의와 진실을 밝혀내는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은 없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무조건 정치보복을 울게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20대 여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습니까? 그리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다스는 MB가 지시해서 설립했다라고 검찰에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빼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MB의 아들 이시영 씨, 이분이 다스에서 초고속 승진을 5년 동안 했어요.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무조건 진실이 밝혀지는 대로 그것은 정치보복이라고 해버리면은 제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빠지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저는 처음부터 다스 문제는 MB 개인의 문제이고 또 MB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공개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특활비로 가지고 이제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구속되고
이 특활비의 사용 용처가 MB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그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이거는 저는 자, 특활비라는 부분, 특활비가 뭡니까? 이 국정원 특활비가. 제가 지난 정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수조원 북한의 뭐 김정일 정권에게 오늘날 핵미사일로 되돌아온 북한의 통치자금으로까지 전달된 거예요. 또 아울러서 수조는 과장인데요. 네. 그래도 DJ와 노무현이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습니까? 제가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DJ 최측근인 사람들이 김옥두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건노갑 이런 최측근이라는 사람들도 국정원 수표에 사용한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끝나면 제가 욕먹게 생겼어요. 제발 저한테 김성태 의원님이 엉뚱한 말씀하시면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안민석 당신이 김성태 1년 반 동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하셨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방송에서 반박하시면 되지 제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셨을 때 네. 세 가지 제가 3불 원내대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3불 이거를 명심하시라. 기억 안 나십니까? 첫 번째 적폐청산 이거 방해하지 마라 이러셨죠. 자꾸 저는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시고 그 정치보복이라 하시면은 적폐청산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홍준표 사당화. 세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각 안 나가지고 갑자기 아니, 두 메모를 번째. 뒤적뒤적. 제가 워낙 이제 충정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홍준표 사당화 여기에 휘둘리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네? 세 번째가 친박 그대로 두지 마라. 요 세 가지 3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막 제가 그 충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세 개만 3불 잘 이행하시면은 성공하는 원내대표가 되실 텐데 이걸 왜 안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제도나 간행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희들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도뿐만 아니라 인적 다만 해야죠. 이런 부분이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그런 명분을 축적하고 명분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폐청산이나 이런 간판이 내걸어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게 어떻게 희한하게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이명박 정권에만 적폐가 있고 어떻게 노무현 DJ 정권에는 적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참 그 묘한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제1야당이 됐는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도 한번 그래서 3불을 이거를 안 지키겠다는 말씀이 제 아니, 말씀을 아니, 제 충원을 무시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저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제도 간행 뿌리 뽑자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특정 정권에 사람은 봐주고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봐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안민석 의원님. 네. 그러면은 건양숙 여사 일가의 그저 부정비리 의혹 640만 불. 이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참 시끄러운 저 말씀들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나올 때가 됐다는 문자가 좀 전에 5분 전에 왔어요. 평생을 좀 갖추라는 이야기고 저희들 봐요. 저희들 뭐 이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다 힘들다가 어렵지만은 최순실 국정농단 분노 국민 분노 수용했잖아요. 잘못한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과거에 잘못된 그런 간행이나 뿌리를 뽑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럼 MB는 봐줘요? 아예 봐주지 말라니까요. 그래요. 이게 과거에 정치 보복이 잘못된 거 아니라. 있으면은 네. 그러면 그 일을 같이 하자고요. DJ 노무현 정권 때도 우리 잘못된 정당과 것도 상관없이 안민석 이런 거 김성태는 있다. 네. 이런 것도 잘못됐지만은 MB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사람은 처벌받아야 이게 맞는 거지. 과거의 거는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냥 MB 살아있으니까 박근혜는 깜빵 가 있고 이제 MB는 살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처벌한다 이건데 과거에도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는데 MB 박근혜 때도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어요? MB가
그 다스를 그리고 만들려고 지시했다. 김성우 전 사장의 그런 진술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좋아요. 수용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역사 이전에 원내대표께서 MB 스스로가 이제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떳떳하게 수사 받아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진실을 밝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 지키려고 국민들의 세금 낸 국정원으로부터 그 뇌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여기까지 경악할 하고요. 노릇이죠. 대한민국 이전에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2조 500년이 있었습니다. 2조 500년이 그 어렵고 위기 때마다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4초 논란이었습니다. 이 4초 논란을 국문이 분열되고 예? 신하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국민대 통합에 지난 어려운 김성태 일이 될수 의원님이 있는 뇌물을 4억을 받았다고 보세요. 그 왜 또 남의 이름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민석 의원이 그럼 5억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형을 10년 이상을 받아야 돼요. 예. 그죠? 1억 이상 뇌물을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청와대에 있던 MB의 아바타 김백준 씨가 다른 것도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4억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김백준 본인이 했었겠습니까? MB가 몰랐겠습니까? MB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MB랑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MB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MB가 수사를 받고 유해인 건도 한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져야죠. 충분히 지금 10몇 분 동안 했으니까 유해인 건도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죠. 예, 유해의 건은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 국가 신뢰와 또 애교 문제, 마지막은 이제 국익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재인 정권, 특히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국내적으로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역사와 문화 이가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들 문제로서 다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한번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중동 국가들 전체가 중동 외교에 큰 위기를 맞이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와 임종석 실장 특히 이런 애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유엔에 그래도 넘어가고요. 제가 유엔이 더 이야기해 보세요. 왜 넘어갑니까? 한희성 제가 질문을 한 가지 꼭 할 게 있습니다. 예, 해보십시오. 왜 넘어가십니까? 한마디는 하고 가셔야죠. 자유한국당이 예. 아무리 철새 도래지라 할지라도 남경필 지사는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침을 뱉었고 홍준표 대표하고 각을 세웠는데 아무리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경필 같은 분을 이렇게 또 철새로 받아들입니까? 그 이야기 이전에 그 답변 제가 해드릴 건데 유해 이야기 했었으니까 네. 임종석 실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것은 정말 참 오랜만에 있은 일입니다.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정부를? 결론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래 그렇게 찾아주니까 이 정도로 해줄게 하고 봐주신 거예요? 저는 임종석 실장을 봐주고 안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면 할수록 더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해외 건설 현장이든 수주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벌리고 있는 그 많은 국가의 일꾼들이 정부가 애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저하고 이야기했어도 자기가 12월 9일 날 작년 유해의 왕세자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상황은 현재 진출해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확인까지 해봐라. 그럴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걸 수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수습해 나가는데 너들 잘못해놓고 지금 이제 그렇게 수습하고 그게 군사협력 안보 문제 그게 하나였냐. 제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그렇죠. 부분. 저 말씀 속에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성태 의원님 속을 안민석 제가 의원 같으면 국익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아, 국익을 생각해가지고 정부를 제가 봐주신. 김성태 의원님 속을 제가 한 봐주신 거라고, 돌백 번을 지금.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요. 네. 이 UAE 문제를 김성태 의원님은 이거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수습이라든지 뭐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표현 쓰시잖아요. 국익이 그래서 아니라, 예. 제가 요건 봐드릴게요. UAE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남경필 왜 그 봐주려고요? 지사를 다시 철새 도래지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아니, 한번 왜 설명 봐주려고 한번 하는 내가 거예요? 이야기해드릴게요. 예. 안민석 의원도 예. 이번 UAE 특사 의혹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 정부가 두 가지의 큰 교훈을 가졌습니다. 국내 탈원전 정책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간 신뢰를 위해서는 이 정부 간의 연속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걸 임 실장과 내가 1시간 반 넘게 둘이서 회동한 이후에 바로 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서로 자, 피차간에 이건 폭탄이다 그렇게 인식을 자, 하는 거 요 아닙니까? 정도 하고요. 네. 좋아요. 왜요? 남경필 왜 피차 폭탄이죠? 지사. 요번 저 다음에 나오면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다음은 입에 앞으로 한 달 있다가 나올 텐데. 예. 남경필 지사 문제 말씀. 왜 폭탄이죠? 아니, 홍준표 대표가 이거를 수용했어요? 예.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불리하니까 관둔 거 아닙니까? 그냥 유리했으면 계속 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아, 김어준 오늘 오랜만에 김성태 대표 나오셨는데 좀 봐주고 아니, 넘어가자고요. 왜 봐줘요? 아니 김어준 공장장 예. 내일이라도 예.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예. 저를 여기 앉히세요.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임 실장은 바빠요. 이 문제 가지고 예. 그 임 실장이 나올 만큼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이건. 바빠도 이 문제는 또 나와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그러니까 남경필 필요가 있을 부분이 있으면 지사는 풀어야죠.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철새 욕을 먹고서라도 한국당으로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자,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이 말이에요. 네이버로부터 이재명 시장이 왜 나와요? 성남시가 또 나왔다, 이거. 공익법인 재단으로 만든 이 희망살림이라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니, 지난번에 한 30분 서너 번 하셨어요. 서너 번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 하시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됩니까?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통합이 되긴 되더라도 상당히 애초 계획했던 그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바른정당 9분 중에서도 거의 다 지금 짐쌀 지금 준비를. 거의 다는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결국에는 네. 유승민 홀로당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몇 명 더 통합의 올수 있습니까?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면서 대표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몇 명 더 올 수 있습니까? 바른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몇 명 아니 더 뭐 저희 당이 사람 빼오는 정당입니까? 많이 빼왔잖아요. 자발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자발적으로 더 올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1년 전에 1월 14일 한 명 이상인가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1월 24일 날 네. 바른정당 창당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거는 위장이혼이다. 네. 제가 그렇게 딱 맞췄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은 유승민 홀로당으로 끝나고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새누리당하고 거의 99%그 모습, 그 체제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또 잘못된 일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은 몰라도 네.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님이 요즘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왜 저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민석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인기 코너. 그런데 원내대표님을 옆에 두고 저희가 다른 분과 전화 연결 잠깐 해야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누구인가요? 코너인 코너. 예. 같은 당이어서 예. 별도로 뽑지 않고 코너인 코너로 만들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갑자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예. UAE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전화 연결을 합니다. UAE 관련해서 홈런을 날리셨던 분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아, 맞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뭡니까? 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9일날 화요일날 그 김태형 장관이 네. UAE하고 군사비밀협정은 대통령과 국회 모르게 내가 다 했다. 그랬죠. 이러면서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너무 놀란 나머지 이면을 생각 못했습니다. 네. 어제 깨달으셨군요. 예, 어제 깨달아 일주일 걸렸어요. 김태형 장관이 내가 다 했다고 한 건 가서명이고. 가서명. 그 협정이 발효되는 본서명은 정부조직법상 외교부 장관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태형 장관이 자기가 했다는 거는 본서명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깨닫질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 본서명, 그 UAE하고 군사비밀협정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김태형 장관이 서명한 그 다음 달 2009년 12월에 MB가 배석한 가운데 UAE 가서 유명한 장관이 체결하는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예, 김태형 전 장관 관계는 아니라지라도. 김태형 전 장관이 본인이 몰래 했다는 것은 설사 본인이 주체가 돼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가서명에 불과하고 본서명은 외교부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랬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고가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간단한 사실이었는데 네. 김 장관의 인터뷰에 현혹된 나머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그러고. 협정 내용도 예.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김태형 장관이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냥 추상적인 자동 개입 조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 한 UAE 연합 그 군사 지휘 체계도 구성하고 어허. 공동 작전 계획도 수립하고 어허. 유사시에 우리 군의 그 UAE 투입을 위한 증원부대 편성이라든가 거의 한미동맹 수준의 버금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된 내용이 이 협정에 담겨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건 뭐 도저히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구체화된 내용이 더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 개입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게. 예, 한미동맹 하면서 배운 거는 UAE 가서 다 써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용이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해서 이런 일이 터진 거라고 언론들은 보도를 했고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다른 시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혹의 초점은 작년 11월 중순이에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중동에 방문했느냐. 바레인에 갔었죠. 그때 당시에 바레인에 간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전에 11월 초에 송영무 장관이 갔을 때도 그다지 탈이 안 났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중순에 갔다 오고 논란이 격화되면서 무언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건 현지에서 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급히 중동에 방문했느냐. 이게 의혹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초점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방문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중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급히 방문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제가 일단은 뭐 듣고 있는 증언은, 예. UAE를 사이에 두고, 예.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 간에 묘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과거 정부의 어떤 잘못된 협정을 수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고, 예.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면 이게 원전으로 불똥이 튀고, 자기의 자원외교 업적이 훼손되고,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 중동으로 달려가는,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11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단순히 강연만 하고 온 게 아니고 그 강연이 급히 잡힌 것은 사실은 강연을 명분으로 해서 가서 뭔가 하고 왔다. 근데 그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걸 밝혀야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그 UA 원전의 경제 효과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 대목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 400억 달러 원전 수주라는 이명박 대통령 측의 그 말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원전 수주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죠. 실제 그 금액은 400억 달러가 아니라 180억 달러고 그 중에서 100억 달러가 한국 부담이에요. 나중에 원전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면 전기료라든가 그 운영 수익으로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원전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권을 따낸 것이다. 그래서 400억 달러 원전 수주 이건 탑도 없는 얘기고 과장된 수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그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왜 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신 후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인 게 나오면 연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정대 의원이 급히 페이스북을 쓰셔서 포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결을. 근데 또 따라 하려고 보니까 정의당 대표와 의원이 연속으로 했어가지고 코너인 코너로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예,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 일부 언론에는 지난번에 원내대표들 만난 걸로 인해서 다 덮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김승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엉뚱하게 제기한 문제들이 더 이상 계속 제기하기 힘들게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사안에 대한 어떤 진실과 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현재는 ING다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교수는 이 정도에서 예를 들어 UAE라고 하는 상대국이 있으니까 무마했으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 이제까지 공직자들 중에서 제일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솔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얘기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때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저쪽에서 상대국에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과 그걸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제는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래에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그래서 수정 보완이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갔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곧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뭔가 좀 아시는 게 있는 표정이신데. 결국엔 천하의 비밀은 없다. 다수와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것은 뭔가 이간질이 일어난 것 같다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당대 최고의 촉입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 간 것은 강연이 아니라 가서 뭔가 이간질을 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용이 좀 나올 건가 봅니다. 정의당에 의해서. 자, 기대해 보고요. 어제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나왔어요.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의 어떤 출마, 선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건도 나오고 선거 개입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와 선거 개입을 고스란히 닮은 일이 사법부 내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회의라는 이 기구가 있고요. 단독 판사들의 회의체입니다. 여기에 의장을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쭉 이제 단독 후보가 나와서 그냥 선출이 됐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경선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경선 때 이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때
어떤 분이 유력한 후보로 이렇게 경선에 출마했는데 결국 이분이 나중에 당선은 됐습니다. 예. 당선은 됐는데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였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드러난 이 비밀 문건에 네. 이 선거 때 이 유력한 후보를 갖다가 꺾기 위해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장 등 법원 행정차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항마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측 후보를 법원 행정처 측 후보를 갖다가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모의를 했던 문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왜 안 없애고 거기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지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읽어낸 거죠. 포렌식으로 찾아낸 거군요. 포렌식으로 해서 읽어낸 건데 이게 이때 그 문제가 됐던 건 왜 그러면 이 사람을 꺾으려고 했는가? 바로 이 사람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무렵에 저 대법관은 1987년 박종철 사건 때 그 고문치사를 갖다가 은폐했던 그 장본인인데 은폐하고 왜곡했던 그 검사 시절에 장본인인데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됐으면 되느냐라는 의견을 현직 판사로서 소신 있게 올려서 주목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안 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겁니다. 노조에서 노조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위원장 후보가 깐깐하니까 회사 측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꺾으려고 했던 부당노동 행위죠. 이게 사실은 헌법의 법관의 독립이라는 게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사법부 내부에서의 독립도 중요한데 헌법을 갖다 위배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이 법률적으로도 보면은 이게야말로 직권남용인 거죠. 그렇죠. 그 법원 행정처라는 게 이제 대법원장의 오른팔들이 있는 자리니까요. 대법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직 대법원장이 보기에 정치적 성향이 자기가 안 맞기 때문에 못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걸 그렇죠. 실제로 실행에 옮긴 거죠. 후보를 세웠으니까. 그 근거가 드러난 겁니다. 게다가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이거는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을 사법부 내에서 거의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이건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그죠? 대법원장이 지금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심조심. 참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기가 두려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혀 이럴 땐 이런 표현을 쓰죠.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근데 보통 이런 얘기는 이제 추정과 또는 그 주장과 이런 게 난무하는 수준에서 시끄럽다가 끝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건들이 나와버려서요. 이게 이제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이 PC를 확보하고 그 PC를 계속 복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못 열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판사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이제 이 의결 과정에 그 법원의 사법부 권력이 최고 권력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태블릿 PC가 이제 업무용 PC를 갖다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유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랬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못 열게 했죠. 개인 사생활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 프라이버시 침해다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 대법원장의 사생활이었냐. 요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문서가 드러날까봐. 근데 드러나 버렸네요. 이거는 정치권이 국정원이나 혹은 공무원사에 개입한 거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런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또 죄를 묻고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큰 거죠. 판사 사회 내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법의 최후의 보루인데 거기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거죠. 보건소가 전염병에 감염된 그럴 때는 보건소 가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전염병 감염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전염병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보건소 움직이면 그게 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거, 이제 보도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사건입니다. 예. 정치인들은 감옥에 갔다가도 다시 나와서 또 국회의원 되기도 하잖아요. 예. 사면 복권 내고 다시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비일비재하던 일이었지만 사법부에서 이러는 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조심하시는 거죠, 지금. 그래서 놀라운 거죠. 이게 흐르는 물에는 2급수도 있고 3급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돈 주고 파는 그 고급 생수가 2급수나 3급수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엄정하게 예.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조사할 건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이제 점입가경 상태입니다. 이제 네. 되돌릴 수는 전혀 없고요. 예. 다리는 서로 건넜고요, 완전히. 근데 바른정당은 근데 또 추가로 탈당을 박인수 의원이 해서 바른정당이 한 자릿수로 줄어버렸어요. 네. 한두 명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원희룡 제주지사도 망설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치러야 되니까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물러서면 네. 이제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전당대회를 치러서 사실은 거기서 합당을 결정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당규를 바꾸고 있다고 하죠. 네. 예. 맞춤형 당규죠. 예. 그래서 분산도 시도하고 또 예. 온라인 오프라인 나누고 하여튼.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든 온갖 무리수를 갖다가 감수해서라도 예. 목적은 달성하겠다. 그런 거죠. 라는 예. 태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목적은 달성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손에 쥐는 게 뭔가. 예. 이사를 했는데 이사 비용이 집값보다 더 비싸. 그럼 왜 이사를 했느냐. 집값보다 더 비싸. 예. 그러니까 지금 바꾼 당규는 이런 식인 거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하고 본회의장 안에 국회의원들 다 모여서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기 동사무소에서 비디오로 중계하면 거기서도 본회의 하는 걸로 쳐주고 그죠? 예. 그렇게 바꾼 거예요. 굉장히 무리수인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바꿨어요. 당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합당, 그리고 이제 의장의 권한도 이제 제한했죠. 굉장히. 예. 원래는 의장이 이제 개회를 선언해야 되는데 시간만 되면 자동으로 개표가 되고 시간만 되면 개표가 끝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혹시 의장이 도장이 망치로 쾅쾅쾅 안 두드릴까봐 예, 그것도 장치를 만들고 해서 어떻게든 되긴 될 것도 같아요. 그렇습니다. 되긴 될 것도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 그 와중에도 또 이제 각 대표들은 자기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야 되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고 안철수 대표는 한반도 기도 안 되고 인공기도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철수 대표 이야기대로 하면 북한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어야 돼요. 인공기도 안 되고 한반도기도 안 되면 어쨌든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한반도기는 이제까지 제가 기록을 보니까 7번이나 이미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기는 뭔가면은 국가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동선수단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게 그 길을 갖다 양쪽 그래. 길을 다 들 수 없어 드는 거고요. 만일에 그 선수들이 입상을 하게 되고 메달을 따게 되면 올라가는 깃발은 그 자기네 국가의 당연히요. 깃발, 인공기나 태극기가 올라가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고. 공동선수단일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예. 한반도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각각의 기가 공동으로 두 개 다 올라갈 수도 있는 예. 그건 합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고 그래서 태극기가 안 올라간다거나 또는
인공기에 대해서 인공기를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참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가하면 자기 나라 국기를 드는 건데. 북한이 참가한 모든 올림픽에서 인공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참가 국가가 그렇죠. 당연한 권리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금성에서 온 분이 아닌가.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한반도기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유승민 대표하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거는.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인공기도 안 된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본, 아니, 자기들 국기인데, 그걸 못 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진짜 뭐, 외계에서 온 게 아닌가. 인공기도 안 된다는 건 처음 들어본. 전당대회가 무산되면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금성으로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본인의 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간 것 같은데. 근데 한반도기 처음 들게 된 게 어느 정권 때인 줄 아세요? 그게 노태우 정권 때입니까? 예,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심으로 바라건대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배워야 될 사람이 딴 사람보다는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그 노태우 대통령 우리가 알다시피 군부 쿠데타 세력이고 90년대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보였고 어떤 그 업적을 남겼는가 남북 기본 합의서를 포함해서 그건 좀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90년대에 끝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예. 그 한반도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들면 한반도기를 들어야지 일본 열도기를 들 겁니까? 근데 이게 2018년에 다시 한반도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야, 이 시계를 거꾸로 들어도 너무. 한반도기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남북 대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또 왜 안 하는 거죠? 이거, 한반도기를 들고 다니엘 탁구팀이 세계대회를 우승한 적도 있고요. 이미 너무 많아요, 이 기록은. 갑자기 이건 안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공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무슨 얘기, 인공기를 못 들게 할 권리가 없는데, 누구에게도. 예? IOC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스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같죠? 분위기가? 그죠? 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양파 껍질 벗기듯이 변명을 하면서, 어떤 정황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 하긴 내가 했다. 설립 과정을 주도한 것에서, 우리 형님 소유의 회사인데, 회사를 설립하는 데서 나만큼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될 일이 아니죠. 될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징이니까요. 그렇죠.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죠. 뒤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습니다.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게다가 특활비까지 이게 터졌어요? 예, 그 특활비는 사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돈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특활비 간 걸 보면은 국정원장이 다 알잖아요. 예. 그 정도에서는 국정원장이 모르고서는 갈 수가 없거든요. 국정원 직원이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정원장이 안다는 얘기는 돈을 달라고 한 쪽이 단순 청와대가 아니고 단순 청와대 실무자가 아니라 그쪽 대통령이 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어떻게 국정원한테 돈 달라고 합니까? 이게 세상에 그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천하의 사기꾼도 그 짓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뻔한데 여하간 이제 또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주목하는 게 중앙일보에 보던데 2011년에 방미했을 때 그때 국정원 특활비를 환전해서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방미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국정원 특활비가 그 법원 등 영장 등에 의해서 심사 과정에서 인정된 거는 4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2억 플러스 2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다겠느냐.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중에 보면은 청와대 기념품 2억 이런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안에 보면
기념품 2억 그 사소한 일에 2억씩이나 갔다면은 예. 그 전에 없었고 그 후에 없었겠느냐. 그러니까요. 레일 깔아놓고 기차 한 번만 지나갔다. 이게 누가 믿습니까? 처음에 어렵지. 한번 열렸으면 계속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영수증 안 남는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2011년 방미 기간에 그 가져갔다고 하는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보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라고 표현해서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굳이 부부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가 혹여 당시 김동연 여사한테 간 게 아닌가. 그랬다면 양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니까 같이 썼겠죠. 그걸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사적인 용도의 돈을 썼다든가.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기치료, 예. 국가의상원, 의상 만드는 데도 썼으니까요. 굉장히 사적인 용도에 썼다는 게 일부라도 드러나면 이건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개봉박도입니다. 혹시 뭐 아시는 거 없습니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확신하시고 보니까 뭔가 아시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들은 얘기가 있고요. 방송 끝나고 한번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내부자들 거의 한 달 만에 했더니, 문자가 엄청 많이 왔네요. 한 4,500개 왔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유치하고 정신없는 대화가 반가울 줄이야. 뭐 이런 문자 많습니다. 네. 물론 뭐 용문자도 많고요. 예. 그건 뭐 옛날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서 혹시 내부자들로 청취자 문자를 폭발시켜가지고 하와이 여행 비용을 충당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문자 많이 왔습니다. 600개 이상 왔네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 사진을 보니까 공장장 옷이 너무 얇아요. 옷 좀 사주세요. 피디님.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닙니다. 열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김정대 의원님께서 홈런이네요. 예, 첫 번째 홈런을 치셨고 아직 연타석 홈런은 아니고 일단 단타를 치셨습니다. 네, 이거 내역이 밝혀지면 홈런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단 2분 인터뷰로 상품권 페이를 실검 2위에 올렸던 한겨레 21 김한 기자 있죠? 그리고 또 저희 고정 패널을 하다가 밉상이 된 이후에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하영 기자 두 분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예, 어제 2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두 아이템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시간을 떨어 마련했습니다. 자,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밉상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예,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세 분이 나오셨는데 어제 못된 얘기도 짧게 하고 그리고 또 밉상 하영 기자가 특종을 들고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는 2분 드렸으니까 오늘 3분 드리겠습니다. 네, 210초 정도. 네, 210초. 20일이니까 네. 210초. 자, 상품권 페이 문제 쫙 한번 정리해 주셔. 순식간에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모든 방송사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이나 불러준 TBS에 감사드리고요. 네. 역시 방송 비정규직인 공장장님이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 작가들이 관심이 많아요. 해봅니다. 이 상품권 페이 문제는 지상파 방송과 CJEN, 그러니까 우리 주요 방송사들에서 네. 제작비를 외주 제작사의 스태프들에게 주면서 인건비로 주어야 할 금액을, 그러니까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인건비가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주도록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상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상파 외 종편들도 이러고 있나요? 종편들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광범위하게 제보는 종편들도 뭐 물론 당연히 그런다는 제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방송사들의 네. 뭐랄까요, 오래된 관행 혹은 내지는 나쁜 습관 혹은 뭐 나쁜 네. 처리 방식이군요. 이게. 네. 그들은 이제 관행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위법적인 요소들이 있는 형태로 해서 제작비 협찬으로 들어오는 상품권으로 페이를 주는 사례를 저희가 이제 고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한 사례를 보면 SBS의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찍었던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임금 6개월이나 밀렸는데 그 밀린 임금 6개월을 4개월 후에 상품권 900만 원으로 받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악질적이고 그 방송사 내의 차별 구조와 갑질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문제로 저희가 상품권 페이를 고발을 했습니다. KBS의 사례도 그때
보도가 됐던가요? 네, KBS에서도 다 아실 텐데요. 개그 콘서트 개콘 같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요. 네, KBS가 이제 공채 개그맨들을 뽑아서 이제 개그 콘서트에 출연을 시키는 방식인데요. 이 개콘에 보면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방송 앞뒤로, 그러니까 앞이랑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안 나오지만 네네. 현장에 가면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방청객들을 웃기고 현장 분위기를 호응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FD 중요하기 역할을 때문에. 하는 분인가 보죠. 네, 그 바람잡이들의 임금을 상품권으로 준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아예 뭐 이런 아예.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정정하자면 그 개그 콘서트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네. 출연하는 사람이 그 코너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 이 바람 잡는다라는 그런 대목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관행이고요. 대신에 이 바람을 잡는 이 중간 MC, 사전 MC를 다른 예능에서 씁니다. 예를 들면 1대100이라든가 공개 녹화 공개 프로그램. 녹화 프로그램에 쓰고는 이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렇게 그렇군요. 예, 네. 그 전달됐습니다. SBS에도 이제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지금은 종방된 네. 공개 녹화 형태의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개그맨들이 바람을 잡으면 상품권을 이제 앞바람은 2장, 그다음에 중간에 잡으면 뭐 1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품권으로 페이를 지급하는 사례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편은요? 종편은 뭐 돈을 떼먹었다라는 제보가 더 많을 정도로 아예 예. 상품권이라도 네. 주지 그게 아니라 아예 떼먹었다. 떼먹었다. 뭐 6개월 촬영했는데 뭐 돈 못 받았다 이런 제보들도 있었는데 종편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상파 방송이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을 우선 이제 얘기를 취재를 해서 하시고 고발을 했습니다. 종편은 아예 떼먹은 케이스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가 이게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렇죠. 영화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각 직업별로 생겨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는 대단했죠. 네, 사례를 보면 뭐 1년 일했는데 뭐 100만 원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표준 계약서가 도입이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네. 그 표준 계약서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 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방송은 뭐 아직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는 것이 더 많을 정도로 그 산업 규모나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빈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산업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장관이 실태 조사를 해서 예, 조치를 해야 될 사안 같고, 자 하영 밉상하영 예 특종 예 뭡니까? 한 매체 기자가 둘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한 경우가 있나요? 아니 어제 저희가 하도 절박합니다. 2분으로 절박합니다. 2분으로 하대를 해가지고 1+1으로 진짜 예. 자 빨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문생산형 브리핑입니다. 전세대 브리핑. 예, 자 예. UAE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 근데 완전 다른 각도에서의 특종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감춰진 인물이 하나 있다. 예. 제보를 받았는데요. 키맨이 하나 있다. 키맨이 있다. 네, 키맨이 있다.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2가지 군에서 벌어졌는데 그 UAE하고요. 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다. 이 사람을 찾아라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과 예. UAE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밀 군사 협정과 둘이 상관없이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다. 예. 그래서 찾은 인물이 연재욱입니다. 사이버 사령관. 예, 사이버 사령관. 이분 이름 참 많이 나왔는데. 예,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정책통이에요. 정책통. 예, 정책통이고 그래서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근무도 했었습니다. NSC. 예. 예, 그 이력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좌천이 됩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재계 발판을 노렸어요. 네. 네, 실제로 군에서는 장포대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장군 포기한 대령 예. 장포대로 가는데 예. 보통 3번 장성 진급이 안 되면 포기를 합니다. 끝나는 거죠. 예, 예. 근데 연재욱 대령은 4번을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끝났어야 하는 건데. 끝났어요 하는 건데. 네.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그 UAE의 비밀 협정, 군사 협정의 초안을 작성하는 TF가 국방부 내에 비공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UAE 비밀 군사 협정의 초안을 만든 TF의 연재욱 당시 대령이 책임자였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예. UAE와 군사 협정을 위한 국방협력 TF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이분은 정확하게 내막을 알고 있겠네요. 예. 뭐 그런데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연재욱이라는 인물은 인물 검색으로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연재욱이 궁금하시면 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연재욱이 실검 1위예요. 영화 배우 연재욱 네. 씨밖에 안 나오네요? 네. 오호. 어쨌든 그래서 다음 포털이나 다른 사이트에서 찾으셔서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2010년에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육군 대령과 중령 1명씩 파견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이듬해에 중령 1명씩을 각 해군과 공군에서 지원받아서 증편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왜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았느냐.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그런 예산을 썼어요. 별도 예산 없이 국제정책관실의 운영비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ETF는 제가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완전히 존재가 감춰진 TF였네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따로 받으면 예산조차 다른 데서 받았으니까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국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군 사이버 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네. 그 UAE 이 협정의 초안이 마무리되고 이게 본 궤도에 올라가면서 김종대 의원이 이제 뭐 이게 완성 단계에 들어가서 외교부에 뭐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초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 사이버 사령부가 그 시기에 그 창설이 되고 우리가 아는 정치 개입의 시작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사이버 사령부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령관이 기무사라든가 국정원의 그 출입을 막는다든지 외부 협조 없이 본인이 그 정치 댓글을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연재욱 대령이 그러니까 장군으로 승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이버 사령부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잘 안 돌아가더라. 예. 잘 안 돌아가서 요거 그 통제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 사람이 필요했는데 예. 그 사람으로 소위 이제 비밀 군사협정의 책임자였고 네. 그리고 장군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나 장군이 못 되고 있었던 이 양반을 보내서 충성하도록 만든다. 예. 그런 거네요. 예, 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당시 김태형 장관 시절이거든요. 네. 김태형 장관 시절에서 김관진 장관 시절로 넘어가고 네. 여기에 이제 연재욱 장군이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김태형 장관 시절에도 댓글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태형, 김관진, 그 고리에 연재욱, 그리고 UAE 협정 같은 경우에도 김태형, 김관진, 그리고 연재욱. 김관진 장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관진 장관 UAE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그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거꾸로 김태형 장관도 사이버 사령부 댓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럼. 네. 당시에 VIP를 결사옹이하라 뭐 이런 댓글을 다른 것으로 이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다는 겁니까? 사이버사에서요. 김태형 장관 시절에. 김태형 장관 시절에. 예.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막 나오는데. 저도 많이 남아도 말을 막 했어요 이때까지. 아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짚을 포인트는 김태현 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하고도 관련이 있고, 예. 김관진 전 장관이 UAE 비밀 협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예.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UAE 국왕을 대신한 그 대사관으로부터 지난해 5월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여했다라고 훈장을 받습니다. UAE 입장에서 예. UAE가 좋아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아마 생략된 단어가 전략적 앞에 군사 전략적이 생략이 돼 있을 겁니다. 원전 전략적은 아니겠죠. 예, 원전 전략적은 아니죠. 군인인데. 예. 네. 그래서 김관진 장관과 김태형 장관 그리고 연재욱과 이렇게 통으로 묶여지는 사건이 두 개가 그대로 드러난다. 지금 만약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돼 있었다면 사실 UAE 관련해서 딱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석방이 되신 바람에. 그리고 김태현 전 장관은 아예 댓글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도 그러면 이분이 있을 때 처음 시작한 거니까. 예. 그죠? 네. 이분도 잘하면은 이 건으로 다시
걸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독일 육사파 출신입니다. 흔히 이제 독사파라고 이야기하죠. 그 독일 육사파. 네. 자, 이런 내용으로 밉상 하영 기자가 특종을 했습니다. 밉상이 이런다고 풀릴까요? 정말 미우시다. 자, 어제 저희가 상품권 페이 기사를 사실은 오래 준비해서 나왔는데 너무 짧게 해가지고 이제 1+1으로 한번 더 다뤘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권페이 기사를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신 입장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한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